나니아 연대기 4권 캐스피언 왕자 7장 위험에 처한 옛 나니아.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들이 파우누스를 만났던 곳은 춤추는 잔디밭이었다. 그곳에서 캐스피언과 친구들은 회의가 열리는 날 밤까지 계속 머물렀다. 별빛 아래서 잠을 자고 우물물만 마시며 나무 열매와 야생과일로 배를 채웠다. 그런 생활은 성 안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침실의 비단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식사는 옆방에서 금은 식기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그의 말 한마디면 당장 달려오는 시종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던 캐스피언에겐 무척이나 낯선 경험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재미있게 지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여태껏 이보다 더 달게 잠을 잔 적도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었다. 캐스피언은 벌써 몸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으며 얼굴에는 왕다운 위엄이 깃들었다. 마침내 그 중대한 밤이 되자 캐스피언을 따르는 온갖 괴상한 창조물들이 하나나 둘 혹은 셋이나 예닐곱씩 짝을 지어 춤추는 잔디밭으로 슬슬 모여들었다. 거의 보름달에 가까운 달은 눈부시게 반짝였다. 캐스피언은 모여든 무리들의 숫자를 보고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캐스피언이 만났던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배불뚝이 곰들, 붉은 난쟁이와 검은 난쟁이들, 두더지와 오소리들, 산토끼와 고슴도치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여우처럼 붉은 사티로스 5, 날카로운 트럼펫 소리를 따라 완전 무장을 하고 나타난 말하는 쥐의 총파견대, 부엉이 몇 마리, 늙은 까마귀 레이븐 스카우어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의 언덕에 사는 좀 작은 편이긴 해도 순수한 혈통의 진짜 거인인 윈블웨더가 난쟁이들을 가득 실은 바구니를 지고 켄타우로스들과 함께 나타났다. 난쟁이들은 거인이 태워주겠다니 좋다며 신세를 졌지만 지금은 멀미가 나서 차라리 걷고 싶어하던 참이었다. 배불뚝이 곰들은 먼저 축제부터 벌이고 회의는 나중이나 다음 날로 미루자고 성화였다. 리피치프와 생쥐들은 회의든 축제든 다 미루고 그날 밤 당장 미라지가 있는 성을 습격하자고 제안했다. 페터트잇과 다른 다람쥐들은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회의와 축제를 한꺼번에 하지 않느냐고 야단이었다. 두더지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잔디밭 둘레에 참호부터 파자고 나섰다. 파우누스들은 회의를 엄숙한 춤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늙은 까마귀는 저녁을 먹기 전에 회의를 하면 너무 지루하다는 곰들의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모든 이들 앞에서 짤막한 연설을 했으면 한다고 간청했다. 그러나 캐스피언과 켄타우로스와 난쟁이들은 이런 모든 제안을 물리치고 당장 전쟁에 대한 회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랜 설득 끝에 다른 창조물들을 모두 둘러앉히고 쓸데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쉿! 조용히 해! 왕께서 연설하실 테니 다들 조용히 해! 하고 떠들던 페터트윅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나자 다소 흥분한 캐스피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니아 국민 여러분! 캐스피언이 막 입을 여는 순간 산토끼 카밀로가 다급하게 말했다. 쉿! 근처에 인간이 있어요. 그 소리에 늘 사냥감 신세였던 들짐승들은 마치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물들은 일제히 카밀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코를 돌렸다. 트러플 헌터가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였다. 인간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같은데? 카밀로가 말했다. 점점 가까워져요. 잠자코 듣고 있던 캐스피언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오소리 둘과 거기 난쟁이 셋은 활을 가지고 살그머니 다가가서 놈들과 맞서도록 해요. 그러자 검은 난쟁이가 활시 위에 화살을 메우며 사납게 말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캐스피언이 덧붙였다. 만일 혼자거든 쏘지 말고 생포하세요. 난쟁이는 의아스러운 듯 물었다. 왜죠?
그러자 켄타우로스인 글랜스톰이 말했다. 그냥 명령대로 해. 새 난쟁이와 오소리 둘이 춤추는 잔디밭 북서쪽의 나무들 사이로 조심스레 다가가는 동안 모두 잠자코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멈춰라. 거기 누구냐? 하고 외치는 난쟁이 특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더니 후닥닥 튀어나가는 소리가 이어졌다. 잠시 후 캐스피언의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됐어. 난 무기가 없어. 손목을 묶고 싶으면 묶어. 오소리 양반들. 하지만 물어뜯지 마. 난 전하와 얘기를 좀 하고 싶으니까. 코넬리우스 박사님. 캐스피언은 반갑게 소리치며 늙은 선생을 맞으러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곧 모두가 두 사람 주위를 에워쌌다. 니카브릭이 말했다. 배반자 난쟁이다. 반쪽짜리지. 저놈의 목구멍에 칼이라도 쑤셔 넣을까? 트럼프킨이 따끔하게 꾸짖었다. 입 다물어 니카브릭. 조상들 죄지 저 양반이 무슨 죄야? 캐스피언은 둥글게 모여있는 일행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분은 내 절친한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입니다. 누구든 이분이 싫다면 당장 나의 군대를 떠나도 좋습니다. 박사님,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박사는 너무 허겁지겁 걸어온 탓에 아직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마법을 좀 썼죠, 전하.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린 당장 여길 떠나야 됩니다. 이미 적들에게 이곳 위치가 발각됐을 뿐 아니라 미라즈가 벌써 행동을 개시했어요. 내일 오전이면 완전히 포위되고 말 겁니다. 캐스피언이 소리쳤다. 발각되다뇨. 누가 그런 짓을... 니카브릭이 틈을 놓칠세라 한마디 했다. 또 다른 배반자 난쟁이 짓이겠지. 틀림없어. 그러나 코넬리우스 박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전하의 말 데스트리어 때문입니다. 그 가엾은 짐승이 뭘 알겠습니까? 전하께서 나무에 부딪혀 정신을 잃자 데스트리어는 성의 마구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땐 이미 전하께서 도망친 사실이 탄로난 뒤였습니다. 그 일로 미라즈의 고문실에서 추궁당하는 게 싫어 저는 얼른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제 수정구슬로 점을 쳐서 전하께서 어디 계시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죠. 근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저께 내내 미라즈의 추적대가 숲을 뒤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어제는 미라즈의 군대가 숲에서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전하의 몇몇 그 순수혈통의 난쟁이들이 숲속에서 생각처럼 신통하게 움직이지 못했나 봅니다. 사방에 흔적을 남기고 다녔더군요. 크나큰 실수죠. 덕분에 미라즈는 옛 나니아가 자기 소원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셈입니다. 미라즈는 지금 이리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사의 발치에서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얼씨구, 공격할 테면 하라지. 저는 제발 전하께서 저와 동지들을 맨 앞에 세우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코넬리우스 박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전하의 군대엔 메뚜기, 아니 모기까지도 모여 있습니까? 코넬리우스 박사는 몸을 수그리고 안경 너머로 발밑을 자세하게 살펴보고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맙소사, 생쥐였군요. 생쥐 양반, 덱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요. 이렇게 용맹스런 동물을 만나서 참으로 영광이구려. 리피치프는 째지는 것 같은 목소리로 응답했다. 내 우정을 바치리다, 박사 양반. 난쟁이든 거인이든 당신한테 공손히 대하지 않으면 내 검이 용서치 않을 것이오. 니카브릭은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지금이 바보 노름할 때요. 우리 계획은 무엇이오? 전쟁이요, 도피요? 그러자 트럼프킨이 나섰다. 필요하다면 전쟁을 해야지. 하지만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여긴 방어할 만한 곳도 못 되고. 그러나 캐스피언의 표정은 단호했다. 난 도망치자는 생각에는 반대해요. 순간 배불뚝이 곰들이 소리쳤다. 전하 말씀을 듣자. 옳은 소리야. 어쨌든 뜀박질은 하지 말자. 특히 저녁 먹기 전에는. 저녁 먹은 직후에도 그건 안 돼. 그러나 켄타우로스는 생각이 달랐다.
앞서서 뛰는 자가 꼭 마지막까지 뛴다는 법은 없어. 왜 우리의 진지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적이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어서 우리의 거점을 찾아보자. 트러플 헌터도 같은 생각이었다. 현명한 의견입니다. 전하, 현명하고 말고요. 그러자 몇몇 동물들이 물었다. 그런데 어디로 가죠? 코넬리우스 박사가 의견을 냈다. 전하, 그리고 여러분, 우린 동쪽으로 강을 따라 내려가 울창한 숲으로 도망쳐야 할 것 같습니다. 텔마르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아주 싫어하죠. 그들은 늘 바다와 바다 너머에서 나타날지도 모를 어떤 것에 두려움을 크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숲이 그토록 우거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만약 전설이 사실이라면 고대 케오페르벨 성은 강어귀에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일대는 우리에겐 친숙한 곳이지만 적들에게는 공포의 장소입니다. 우린 반드시 아슬란의 언덕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슬란의 언덕? 그게 뭔지 모르겠구만. 거대한 숲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먼 옛날 나니아 사람들이 매우 신비로운 마법의 장소에 쌓아 올린 커다란 둔덕이죠. 뭐 아직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거기엔 마법의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둔덕 안에는 수많은 지하 통로와 동굴들이 뚫려 있고 마법의 돌은 한가운데 위치한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 둔덕 안에는 무엇이든 저장할 수 있는 방도 있고 또 우리 중 숨어야 하거나 땅속 생활에 익숙한 이들은 동굴 속에서 지낼 수도 있지요. 나머지는 숲속에 있으면 됩니다. 위험이 닥쳤을 경우 모두 그 둔덕으로 후퇴할 수도 있고 거기로 들어가면 우리는 굶주림을 제외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트러플 헌터가 말했다. 우리 가운데 학자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러나 트럼프키는 들릴락말락하게 중얼거렸다. 못 봐주겠네. 나는 우리 지도자들께서 시시한 얘긴 그만두고 식량과 무기 문제나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모두 코넬리우스의 제안에 찬성했고 그로부터 30분 뒤에 당장 행군을 시작했다. 일행은 동이 트기 전에 가까스로 아슬란의 언덕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슬란의 언덕은 확실히 경외스러운 곳이었다. 둥그스름한 푸른 언덕이 다른 언덕 꼭대기에 솟아 있었는데 오랜 세월 자란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는 작고 나지막한 입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안쪽에 있는 굴들은 익숙지 않은 이들에게는 미로나 다름없었고 반들반들한 돌들이 굴의 벽과 천장을 뒤덮고 있었다. 캐스피언은 새벽 어스름 속에서 돌에 새겨져 있는 이상한 문자와 꼬불꼬불한 무늬 그리고 사자 형상이 되풀이되는 그림들을 어렴풋이 바라보았다. 예전에 유모가 들려주었던 옛 나니아보다 훨씬 오래된 나니아의 흔적인 것 같았다. 행운의 여신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언덕 안쪽과 주변의 야영지를 잡고 난 다음부터였다. 미라즈 왕의 정찰병들이 금세 그들의 새 거처를 찾아내어 미라즈와 미라즈의 군대가 숲 변두리로 시커멓게 모여들었다. 게다가 흔히들 그렇듯이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막강했다. 캐스피언은 줄줄이 도착하는 군대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미라즈의 병사들이 아무리 숲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 해도 미라즈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병사들은 미라즈가 명령하는 대로 숲속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고 때로는 아슬란의 언덕까지 접근해 오기도 했다. 물론 캐스피언과 다른 대장들도 평지까지 내려가 여러 차례 반격을 시도했다. 그래서 낮에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이따금 밤에도 전투가 이어졌다. 그러나 캐스피언의 군대는 대부분 패배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어느 날 밤, 하루 종일 억수로 퍼붓던 비가 해질녘부터 그치면서 쌀쌀한 냉기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아침 캐스피언은 이제까지 벌인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전투를 계획했고 다들 그 전투에 희망을 걸었었다. 동이 틀 무렵 캐스피언이 난쟁이들과 합세하여 미라즈 왕의 오른쪽 부대를 습격하고 그들의 전투가 한창일 때 거인 윈블웨더가 켄타우로스와 가장 사나운 짐승들을 이끌고
다른 쪽에서 불쑥 튀어나와 미라즈 왕의 오른쪽 부대를 본대로부터 차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무도 캐스피언에게 거인이 전혀 머리를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그쯤 나니아에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이가 거의 없었다. 가엾은 윈블웨더는 비록 사자 못지않게 용감하긴 했지만 지혜면에서는 정말 거인다웠다. 거인은 엉뚱한 시간에 계획에도 없던 장소에서 불쑥 튀어나와 자기 부대는 물론 캐스피언의 부대에까지 큰 피해를 입혔고 적에게는 털끝만큼도 해를 입히지 못했다. 가장 잘 싸우던 곰들이 다치고 켄타우로스도 심하게 부상을 입었으며 캐스피언의 부대에는 피를 흘리지 않는 병사가 없을 지경이었다. 모자라는 저녁을 먹으려고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 밑에 웅크리고 모여있는 그들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이는 역시 거인 윈블웨더였다. 윈블웨더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임을 깨달았다. 거인은 말없이 앉아 굵은 눈물만 뚝뚝 흘렸는데 눈물은 코끝으로 모였다가 마침 몸이 좀 풀려 끄덕끄덕 졸고 있던 생쥐들 위로 후드득 후드득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졸지에 물벼락을 맞은 생쥐들은 한꺼번에 후다닥 튀어 일어나 재빨리 귀를 흔들어 물을 털고 조그만 담요를 비틀어 짜면서 그렇지 않아도 젖을 대로 젖었는데 이게 웬 난리냐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따졌다. 그러자 잠에서 깬 다른 이들이 생쥐들에게 너희는 정찰병으로 입대한 거지 음악회에 온 게 아니라면서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성화하였다. 그러자 윈블웨더는 조용히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나가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의 꼬리를 밟았고 그 누군가는 거인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콱 물어버렸다. 나중에 들으니 그건 여우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기분을 망치고 말았다. 캐스피언은 코넬리우스, 오소리, 니카브릭, 트럼프킨과 함께 아슬란의 언덕 중앙에 있는 마법의 방에서 비밀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 방은 고대 기술자가 만든 굵은 기둥들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고 중앙에는 한가운데가 쩍 갈라진 돌탁자가 자리잡고 있었다. 탁자는 한때 문자로 쓰였을 법한 것들로 뒤덮여 있었으나 그 문자들은 돌탁자 위에 둔덕이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돌탁자가 언덕 위에 서 있던 그 옛날에 오랜 바람과 비와 눈에 닳고 닳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돌탁자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주위에 둘러앉지도 않았다. 평범한 일에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돌탁자에서 조금 떨어진 통나무에 걸터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거친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탁자 위에는 진흙으로 만든 투박한 등잔불이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며 벽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트러플헌터가 말했다. 전하, 지금이야말로 뿔라파를 사용할 때인 듯합니다. 며칠 전 캐스피언이 그 보물에 대해 알려주었던 것이다. 캐스피언이 대답했다. 도움이 절실하긴 하나 정말로 최악의 상태인지 확신이 안 서는군요. 뿔라파를 불고 난 후에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니카브릭이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하는 뿔라파를 한번 불어보지도 못하고 때를 놓치게 됩니다. 코넬리우스 박사가 말했다. 저도 동감입니다. 캐스피언이 물었다. 트럼프킨의 생각은 어때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대화를 엿듣고 있던 붉은 난쟁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뿔라팔이며 저기 있는 깨진 돌탁자며 전하의 위대한 피터 제왕과 사자 아슬란 이야기가 모두 헛소리인 것만 같습니다. 저로서는 전하께서 그 뿔라파를 언제 불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병사들에겐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실망하게 되게 뻔한 마법의 도움에 희망을 걸어봤자 아무 이득이 없을 테니까요.
그럼 아슬란님의 이름으로 수잔 여왕의 뿔나파를 불겠어요. 코넬리우스 박사가 말했다. 전하, 먼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움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뿔나팔이 바다 너머에서 아슬란님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오히려 피터 제왕과 제왕의 위대한 형제들을 먼 옛날로부터 불러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그 도움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킨이 끼어들어 한마디 했다. 여태까지 한 말 중 가장 그럴싸하군. 박사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분들 혹은 그분께서는 나니아의 유서 깊은 장소들 중 한 곳을 택해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가장 유서 깊고 마법의 힘이 가장 강한 곳이라 도움을 받기에 제일 유력한 장소라 생각되긴 하지만 이 밖에 두 곳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강상류의 비버댐 서쪽에 있는 등불 황야라는 곳으로 기록에 의하면 아이들이었던 왕족들께서 나니아의 맨 처음 모습을 나타냈던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어귀 아래쪽인데 한때 케어 페러벨이라는 그분들의 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만일 아슬라님이 몸소 오신다면 그분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분은 위대한 바다 황제의 아드님으로 언제나 바다를 건너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그분들 혹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 황야와 강어귀에 각각 사신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킨이 조그맣게 불평을 터뜨렸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이 모든 어리석은 짓 때문에 결국 도움을 얻긴커녕 두 전사만 잃게 생겼군. 캐스피언이 물었다. 코넬리우스 박사님, 누굴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트러플헌터가 말했다. 잡히지 않고 무사히 적지를 통과하려면 다람쥐가 적격입니다. 니카브릭이 말했다. 우리 다람쥐들은 숫자도 많지 않은데 하나같이 좀 촐랑댑니다. 이런 일을 맡길 만한 다람쥐는 페터트 윅뿐입니다. 캐스피언이 말했다. 그럼 페터트 윅으로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로 할까요? 트러플헌터, 당신이 가줄이란 건 알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코넬리우스 박사님도 안 됩니다. 니카브릭이 말했다. 난 안 가겠어요. 주위에 온통 인간들과 동무들 뿐인데 난쟁이 한 명쯤은 여기나마 난쟁이들이 제대로 대접받는지 지켜봐야 되니까요. 트럼프킨이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 어찌 전하께 그따위 소리를 해. 전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킨, 당신은 뿔나팔의 마법도 안 믿었잖아요. 물론 안 믿습니다, 전하. 하지만 그게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 여기서 가만히 있다 죽느니 뭐라도 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전하께서는 저의 왕이시고 저는 충언을 드리는 것과 명령을 받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제 충언을 들어주셨으니 이제 명령을 내리실 때입니다. 트럼프킨, 이 일은 결코 잊지 않겠어요. 누가 페터트 윅을 좀 불러오세요. 그럼 뿔나팔은 언제 부는 게 좋을까요? 코넬리우스 박사가 말했다.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전하. 떠오르는 태양은 이따금 선한 마법의 효력에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요. 몇 분 뒤 페터트 윅이 도착하여 자기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페터트 윅 역시 다른 다람쥐들처럼 용기와 위세는 물론 활력과 흥분과 장난기로 넘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떠나고 싶어 안달이었다. 페터트 윅은 등불 황야로 달려가고 트럼프킨은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어귀를 맡기로 했다. 둘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왕과 오소리와 코넬리우스의 열렬한 감사와 축복을 받으며 길을 떠났다. 8장 선 밖으로 나가는 길. 트럼프킨이 말했다. 여러분의 짐작대로 케어 페러벨 성의 폐허가 된 연회장 풀밭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 모든 얘기를 들려준 난쟁이는 바로 트럼프킨이었다. 그래서 난 주머니에 딱딱한 빵 한두 조각을 넣고
단검 하나만 달랑 차고서 어둑어둑한 새벽녘을 틈타 숲으로 출발했어요. 한참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야, 참, 그 소리는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천둥 소리처럼 컸지만 천둥보다 더 길게 여운이 남았었고, 마치 물 위로 퍼지는 음악처럼 상쾌하고 또 감미로우면서도 숲을 뒤흔들 정도로 우렁찬 소리가 허공 가득 울려 퍼졌죠. 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게 뿔나팔 소리가 아니라면 날 토끼라고 불러도 좋아. 그런 다음에는 전하께서 왜 좀 더 일찍 그 나팔을 불지 않았을까 궁금해지더군요. 에드먼드가 물었다. 그게 몇 시였죠? 글쎄 9시에서 10시 사이였을걸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소리쳤다. 바로 우리가 기차역에 있었을 때야. 아이들은 눈을 빛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루시가 난쟁이에게 재촉했다. 그래서요? 아까도 말했듯이 난 궁금함을 참으면서 숨가쁘게 계속 걸었어요. 밤새도록 그렇게 가다가 오늘 아침 날이 밝을 무렵에 그만 거인이나 할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지 뭡니까. 지름길로 갈 욕심에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활처럼 굽은 화살강 쪽을 돌아가지 않고 탁 트인 지역으로 건너다가 그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군사도 아니고 어떤 작은 성을 지키고 있는 거만하고 늙은 멍청이한테 말입니다. 그 성은 해안에 있는 미라지의 마지막 요새였어요. 그들은 내게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지만 단지 내가 난쟁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죽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그 늙은이가 거들먹대는 멍청이였던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내 목을 내리쳤을 텐데. 하지만 그 멍청이는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 거창한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갖추어 나를 유령들에게 내려보낸 거죠. 그 다음이 젊은 아가씨가 활을 쏘았던 거고. 이제야 말인데 아주 훌륭한 솜씨였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내 갑옷은 물론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트럼프키는 파이프에 재를 떨어내고 다시 담배를 채웠다. 피터가 소리쳤다. 이럴 수가. 그 뿔나팔이... 수잔, 네 뿔나팔 말이야. 그게 우리 모두를 어제 아침 그 플랫폼 의자에서 이리로 끌고 왔단 얘기잖아. 믿어지진 않지만 앞뒤가 딱 들어맞네. 루시가 말했다. 왜 믿을 수 없다는 거지? 만약 오빠가 조금이라도 마법을 믿는다면 말이야. 마법의 힘이 사람들을 어느 한 장소에서 아니면 한 세계에서 다른 곳으로 끌어내는 얘기는 많지 않아?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어떤 마법사가 진을 불러냈을 때도 진이 금방 나왔잖아. 우리도 바로 그렇게 오게 된 거야. 맞아. 이야기 속에선 항상 우리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불러내잖아. 그래서 이번 일이 이토록 이상하게 여겨지나 봐. 진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생각이나 해봤어? 에드먼드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이제 진의 기분이 어땠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나팔만 불면 우리를 불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거 영 찜찜한데? 이건 아빠가 얘기하는 전화의 얽매인 생활보다 더 심하잖아. 루시가 말했다. 하지만 우린 여기 있고 싶어 하잖아. 그치? 아슬란님이 우리를 원한다면 말이야. 난쟁이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앞으로 어떡하지? 난 캐스피언 전하께 돌아가 아무런 도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하는 편이 낫겠어요. 수잔이 말했다. 도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뇨? 뿔나팔은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건 알겠어요. 때마침 난쟁이의 파이프 구멍이 꽉 막힌 모양이었다. 어쨌든 그는 부지런히 파이프를 청소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 말은... 루시가 소리쳤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당신 진짜 바보 같네요. 트럼프킨이 대꾸했다. 여러분은 옛날 얘기에 나오는 내 아이들이겠죠. 물론 만나서 정말 기뻐요. 또 아주 흥미진진하고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화내진 않겠죠? 트럼프킨은 다시 말꼬리를 흐렸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무슨 말이라도 괜찮으니 계속하세요. 글쎄, 화내지 않겠다니 얘기하죠. 당신들도 알다시피 전하와 트러플런터와 코넬리우스 박스가 기대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말뜻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도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대한 전사로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대단히 좋아하지만 지금 전쟁 중이니까 난 여러분이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에드먼드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당신은 우리가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로군요. 난쟁이가 말을 가로막았다. 제발 화내지 말아요. 장담컨대 그 꼬마 친구들. 에드먼드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한테서 꼬마 소리를 듣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당신은 우리가 베루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사실도 안 믿겠죠? 좋아요. 그럼 나에 대해 멋대로 말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피터가 끼어들었다. 흥분해봤자 소용없어. 이제 보물실에 가서 저 사람한테 맞는 새 갑옷을 꺼내 입혀주고 우리도 갑옷을 입자. 얘기는 그 다음에 하자. 그럴 필요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 에드먼드가 말을 꺼내려는데 루시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피터 오빠 말대로 해. 피터 오빠는 제왕이잖아. 오빠한테 무슨 생각이 있나 봐. 그래서 에드먼드도 피터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아이들은 모두 트럼프킨과 함께 에드먼드의 손전등 불빛을 따라 계단을 내려가 음침한 한기와 먼지로 뒤덮인 웅장한 보물실로 다시 들어갔다. 난쟁이는 선반에 놓인 보물들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거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니카브릭이 이걸 보면 절대 안 돼. 안 되고 말고. 아이들은 난쟁이에게 꼭 맞는 쇠사슬 갑옷과 검, 투구, 방패, 그리고 활과 화살이 가득 담긴 화살통을 쉽게 찾아냈다. 구리로 된 투구에는 루비가 잔뜩 박혀 있었고 칼자루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 트럼프킨은 평생 이렇게 많은 보물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며 지녀본 일은 더더욱 없었다. 아이들도 모두 쇠사슬 갑옷과 투구를 입었다. 에드먼드는 검과 방패를, 루시는 활을 찾아들었고 피터와 수잔은 물론 이미 자신들의 선물을 들고 있었다. 갑옷을 짤랑거리며 다시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아이들은 이제 차림새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어린 학생이라기보다는 나니아 사람에 가까워진 것 같았다. 두 사내 아이는 뒤에 처져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뭔가 계획을 짜는 것 같았다. 루시는 에드먼드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안 돼, 그건 내가 해야 돼. 이기면 트럼프킨은 더 기가 죽을 거고 지더라도 우리로선 덜 창피할 거야. 피터가 말했다. 좋아, 에드먼드. 그들이 햇빛 속으로 나오자 에드먼드가 아주 공손하게 난쟁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탁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은 당신처럼 위대한 전사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저와 간단한 검술 시합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킨이 말했다. 하지만 젊은 친구, 이 검들은 꽤 날카로워요.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 근처에 가지도 못할 거고 또 당신은 내게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도 내 검을 떨어뜨릴 기술이 있을 거예요. 꽤 위험한 시합인데 뭐 좀 그렇다면 겨뤄보기로 합시다. 이윽고 검 두 자루가 칼집에서 빠져나왔고 다른 세 사람은 연단에서 뛰어내려와 조용히 지켜보았다. 참으로 볼만한 시합이었다. 그건 무대 위에서 날이 넓은 검으로 겨루는 싱거운 싸움과는 달랐다. 심지어 그보다 훨씬 긴장감이 도는 가느다란 단검으로 싸우는 것과도 달랐다. 이것은 날이 넓은 진짜 검으로 하는 결투였다. 결정적인 열쇠는 적의 다리나 발을 내리치는 것이다. 그 부분은 갑옷으로 가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리를 겨누고 검을 휘두를 경우에는 두 다리를 모아 날쌔게 펄쩍 뛰어올라 일격을 피해야 한다.
이 점에서는 난쟁이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에드먼드는 난쟁이보다 훨씬 키가 커서 상대의 다리를 겨냥하려면 계속 허리를 굽혀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에드먼드가 24시간 전에 트럼프킨과 맞붙었다면 승산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니아의 공기는 섬에 도착한 이후 계속해서 에드먼드에게 스며들어 예전의 전투 감각이 다시 돌아오고 팔과 손가락에 옛날 기술이 되살아나게 했다. 에드먼드는 다시 에드먼드 왕으로 돌아간 것이다. 두 전사는 빙글빙글 돌며 검을 휘둘렀다. 그때마다 이런 종류의 칼싸움은 배운 적도 없는 수잔이 소리쳤다. 어머, 조심해! 그 순간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에드먼드가 기묘하게 몸을 한 바퀴 뒤틀며 검을 휘두르자 난쟁이가 쥐고 있던 검이 공중으로 튀어날아갔고 트럼프킨은 꼭 크리켓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빈손을 비틀고 있었다. 에드먼드가 칼집에 검을 집어넣으며 숨가쁘게 말했다. 다치진 않으셨겠죠? 친애하는 꼬마 친구. 트럼프킨이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알겠소. 당신은 내가 모르는 기술을 알고 있군요. 피터가 끼어들었다.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검객이라도 처음 대하는 기술은 못 당하죠. 그러니까 다른 시합으로 트럼프킨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봅니다. 내 여동생과 활 쏘기 시합을 하겠어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활 쏘기에는 따로 기술이 없죠. 참, 농담도 심하군요. 알만해요. 내가 오늘 아침 직접 보았는데도 마치 당신 누이의 솜씨를 모르는 것처럼 말하다니. 그래도 어쨌든 한번 해보리다. 비록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난쟁이의 눈은 여전히 반짝였다. 난쟁이는 동족들 사이에서 이름난 명사수였던 것이다. 다섯이 다 함께 안뜰로 나갔다. 피터가 물었다. 표적을 뭘로 할까? 수잔이 대답했다. 저 담 너머 나뭇가지에 달린 사과가 좋을 것 같아. 트럼프킨도 동의했다. 그게 딱 좋겠군요, 아가씨. 저 아치 가운데쯤에 있는 그 노란 사과 말이죠?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저 위쪽 성벽 위에 빨간 사과 말이에요. 난쟁이는 맥이 탁 풀리는 표정을 짓더니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사과가 아니라 꼭 벗지만 하구만. 둘은 먼저 쏠 사람을 정하기 위해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수잔이 졌다. 그들은 홀에서 안뜰로 이어지는 계단 꼭대기로 가 활 쏠 준비를 했다. 모두 난쟁이가 자리를 잡는 태도나 활 다루는 솜씨로 보아 난쟁이가 활 쏘기에 꽤나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팅 하고 시위가 당겨졌다. 나무랄 데 없는 조준이었다. 화살이 지나가자 작은 사과가 흔들리며 잎사귀 하나가 포르르 떨어졌다. 곧이어 수잔이 계단 꼭대기로 올라가 활 시위를 당겼다. 수잔은 이 시합에 에드먼드의 반만큼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사과를 떨어뜨리지 못할까봐 걱정스러웠던 게 아니라 워낙 마음이 착해서 이미 한 번 패한 사람에게 다시금 패배를 맛보게 하기 싫어서였다. 난쟁이는 화살을 귀까지 잡아당기는 수잔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들은 조용한 침묵을 가르며 툭 하고 울리는 나지막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수잔의 화살이 박힌 사과가 풀밭에 뒹굴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소리쳤다. 와, 잘했어, 수잔. 그러나 수잔은 미안한 표정으로 난쟁이에게 말했다. 사실 내 실력이 당신보다 나을 것도 없었어요. 당신이 쏠 때는 바람이 약간 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완전히 졌다는 것쯤은 압니다. 아까 입은 상처 때문에 팔이 뒤로 다 젖혀지지 않았다는 변명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루시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머, 다쳤어요? 어디 좀 봐요. 어린 여자아이가 볼 게 아닌데. 트럼프킨은 말을 꺼내다가 갑자기 자신을 책망했다.
내가 또 멍청한 소리를 했군. 오빠가 대단한 검객이고 언니가 대단한 명사수이듯 당신은 대단한 의사일 테죠. 트럼프키는 계단에 앉아 쇠사슬 갑옷을 벗어 바닥에 내려놓고 팔을 보여주었다. 난쟁이의 팔은 어린아이의 팔보다 별로 굵진 않았지만 뱃사람의 팔처럼 털투성이에 근육이 탄탄했다. 루시는 난쟁이의 어깨에 어설프게 감겨있는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칼날이 상당히 심하게 스쳤는지 상처가 꽤 많이 부풀어 있었다. 어쩜 가엾은 트럼프킨, 너무 끔찍해. 루시는 조심스러운 손떨림으로 약병의 물약을 상처 위에 딱 한 방울 떨어뜨렸다. 아니 이럴 수가. 뭘 어떻게 한 거죠? 트럼프킨은 아무리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곁눈질을 하고 수염을 흔들어대도 자기 어깨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마치 여러분이 손이 닿지 않는 데를 긁으려고 애쓸 때처럼 팔과 손가락으로 힘겹게 상처 부위를 만져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팔을 흔들었다가 위로 쳐들었다가 근육을 움직여 보았더니 마침내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세상에, 다 나았어요. 아주 거뜬해요. 트럼프키는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말했다. 난쟁이 치고 나 같은 얼간이 난쟁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언짢아하지 않으시겠지요. 앞으로 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데다 상처까지 치료해주시고 또 아침밥도 주셨으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게 교훈을 주신 것도 그렇고요. 아이들은 다 괜찮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피터가 말했다. 자, 이제 당신이 우리 존재를 믿기로 했다면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당장 캐스피안 왕과 합류합시다. 트럼프킨이 말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리석은 저 때문에 벌써 1시간이나 낭비했으니까요. 당신이 왔던 길은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걸음으로 말이에요. 우린 당신들 난쟁이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걷진 못해요. 피터가 다른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트럼프킨이 말하는 아슬란의 언덕이라는 건 바로 돌탁자 언덕이 틀림없어. 다들 기억하겠지만 거기서 반나절이나 그보다 조금 못되게 걸어 내려가면 베루나 여울이 있고. 트럼프킨이 잠깐 끼어들었다. 우린 베루나 다리라고 합니다. 피터가 말했다. 우리 시대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베루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가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천천히 걸을 경우에는 이틀째 오후쯤이면 궁전에 다다르곤 했으니까. 부지런히 간다면 다 합쳐서 꼬박 하루하고 반나절쯤 걸릴 것 같습니다. 트럼프킨이 말했다. 하지만 이젠 다 숲으로 변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또 적들의 눈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잠깐만, 우리가 꼭 우리의 친애하는 꼬마 친구가 왔던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난쟁이 트럼프킨이 말했다. 폐하께서 저를 아끼신다면 이제 그 소리는 그만하십시오. 좋아요, 그럼 우리의 친꼬친이라고 부르는 건 어때요? 수잔이 나서서 에드먼드를 말렸다. 에드먼드, 이제 그만 좀 놀려. 트럼프킨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아니, 폐하. 놀린다고 뭐 물집이 생기는 것도 아닌걸요. 그 뒤로 아이들은 원래의 뜻을 잊어버릴 정도로 종종 트럼프킨을 친꼬친이라고 불렀다. 에드먼드가 말을 계속했다. 아까 말했듯이 꼭 그 길로 갈 필요는 없어. 배를 타고 글래스워터만까지 약간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면 되지 않아? 그렇게 가면 우리는 돌탁자 언덕 뒤쪽에 닿을 거야. 또 바다에 있는 동안은 일단 안전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출발하면 어두워지기 전에 글래스워터만 어귀에 닿을 수 있을 거고, 거기서 몇 시간 눈 붙인 다음에 내일 아침 일찍 캐스피안 왕을 만나는 거야. 어때? 트럼프킨이 말했다. 해안 지역을 잘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하군요. 우린 아무도 글래스워터만이라는 곳을 모르거든요.
수잔이 물었다. 먹을 건 어떡하지? 루시가 말했다. 아이 참, 사과를 먹을 수밖에 없지 뭐. 서두르자. 한 일도 없이 여기 온 지 벌써 이틀이 다 돼가잖아. 에드먼드가 한마디 덧붙였다. 어쨌든 내 모자를 다시 생선 바구니로 쓸 일은 없겠지. 그들은 가방 대용으로 비옷에다 사과를 제법 많이 담았다. 그러고는 다들 우물에서 물을 한껏 들이키고 배를 메어둔 곳으로 내려갔다. 아이들은 비록 폐허로 변하긴 했어도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을 주던 케어페러벨 성을 떠나기가 못내 섭섭했다. 피터가 말했다. 친꼬치는 방향을 잡는 게 좋겠어요. 에드먼드와 내가 노를 하나씩 저을 테니까. 잠깐, 다들 갑옷은 벗는 게 좋겠어. 거기까지 가자면 무척이나 더울 테니까. 친꼬친이 길을 모르니 수잔과 루시는 뱃머리에 앉아서 방향을 잘 가르쳐줘. 친꼬친, 섬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바다로 나가는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윽고 푸른 숲으로 덮인 섬의 해안이 뒤로 멀어져 가고 작은 만과 곳들도 밋밋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배는 잔잔한 파도를 타고 두둥실 떠가고 있었다. 그들을 둘러싼 바다는 점점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먼 바다는 푸르러 보였지만 배 주위는 초록빛을 띤 물거품이 일었다. 사방에서 소금 냄새가 풍겨왔고 쏴 하는 파도 소리와 뱃전에 부딪히며 철썩 부서지는 물소리, 녹아 물살을 가르는 소리, 노거리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해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뱃머리에 앉은 루시와 수잔은 뱃전 너머로 몸을 숙여 도저히 닿지 않는 바닷물 속에 손을 담그려고 애쓰며 즐겁게 놀았다. 깨끗하고 하얀 모래가 깊이 깔려있는 물 밑에 가끔씩 보랏빛 해초들이 군데군데 떠있는 모습도 보였다. 루시가 감상에 흠뻑 젖어 말했다. 꼭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우리가 테레빈시아랑 갈마랑 일곱 섬들이랑 론 제도로 여행 갔던 거 언니도 기억나? 그럼 뱃머리는 백조머리 모양이었고 가판깨까지 백조 날개가 새겨져 있던 우리의 대함선 눈부신 거울바다호는 또 어떻고 돛은 비단이었고 뱃고물에 달린 등도 굉장히 컸었지? 뱃고물에서는 축제도 열렸고 악사들도 있었는데 음악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하려고 악사들이 플루트 끝을 위로 향한 채 연주했던 것도 기억나? 수잔은 곧 에드먼드의 노를 넘겨받았고 에드먼드는 뱃머리로 와서 루시 옆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이제 섬을 완전히 빠져나와 온통 숲으로 뒤덮인 황폐한 해안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만약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곳이 한때는 산들바람이 부는 탁 트인 들판이었으며 쾌활한 친구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는 기억이 없었다면 그곳도 꽤나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이다. 피터가 말했다. 이거 꽤 기운 빠지는 일이네. 루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잠시 저으면 안 될까? 너한테는 노가 너무 커. 피터의 대답이 무뚝뚝했던 것은 심술이 나서가 아니라 말할 기운도 다 빠져버린 탓이었다. 9장 루시가 본 것. 수잔과 두 사내 아이는 마지막 곳을 돌아 글래스워터만으로 막바지 진입을 하기 전부터 노를 젓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다. 루시는 너무 오랫동안 수면에 반사되는 눈부신 햇빛만 바라본 탓으로 머리가 아파왔다. 트럼프킨조차 항해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트럼프킨이 방향을 잡으려고 앉아있던 자리는 난쟁이가 아니라 보통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기 때문에 트럼프킨의 발은 뱃바닥에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있었다. 그런 자세로 10분만 앉아 있어도 얼마나 불편한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다들 점점 지치면서 사기가 뚝 떨어졌다. 여태껏 아이들은 오로지 캐스피언을 만나러 가는 방법에만 몰두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캐스피언을 만난 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몇 안 되는 난쟁이들과 숲속의 창조물들이 어떻게 인간 어른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쳐부술 수 있을지도 걱정스러웠다.
글래스워터만의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천천히 노를 저어 올라갈 즈음에는 벌써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강둑이 가까워지고 뻗어나온 나무들이 머리 위로 거의 맞닿으면서부터 땅거미는 더욱 짙어졌다. 바닷소리가 등 뒤로 완전히 사라지자 주위는 매우 고요해져서 숲에서 글래스워터만으로 졸졸 흘러내려오는 작은 시냇물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마침내 그들은 무태 다다랐으나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 불을 피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며 저녁으로 먹을 것이라곤 사과밖에 없었지만 낚시나 사냥을 하느니 그냥 사과로 때우는 게 더 나을성 싶었다. 한동안 모두 말없이 사과만 우적우적 베어 먹고 나서 커다란 너도밤나무 네 그루 사이에 깔린 이끼와 낙엽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루시 말고는 다들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다. 루시는 남들보다 덜 지쳐 있었던 탓에 잠자리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게다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지만 난쟁이들이란 모두 코를 심하게 곤다. 루시는 잠들기 위한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하나는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냥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고사리 수풀과 나뭇가지 틈새로 만으로 흘러드는 물과 그 위에 하늘만이 시야에 가득했다. 그러자 가슴 설레는 옛 기억이 떠올랐다. 루시는 그 숱한 세월이 지난 오늘 나니아의 빛나는 별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예전에 루시는 우리 세계의 별보다 나니아의 별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나니아에서는 여왕이었으므로 영국에서 보통 어린아이들이 잠드는 시간보다 훨씬 늦게 잠자리에 들곤 했기 때문이다. 저기에 그때의 그 별들이 있었다. 루시가 누워있는 곳에서는 여름철 별자리들 가운데 적어도 3가지는 볼 수 있었다. 배자리, 망치자리, 그리고 표범자리. 루시는 행복에 겨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운 표범자리. 루시는 졸음이 오기는커녕 점점 더 정신이 말짱해졌다. 한밤중에 꿈결 같은 기분으로 깨어있는 신비로운 상태였다. 이제 마는 점점 더 환하게 밝아졌다. 그제야 루시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만 위에 달이 둥실 떠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루시는 온 숲이 자기처럼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루시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야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진짜 아름다워.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 속에서 향긋한 냄새가 사방에 감돌고 있었다.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나이팅게일이 지저귀다가 멈추더니 다시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앞쪽은 좀 더 밝았다. 루시가 빛 쪽으로 걸어가자 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고 군데군데 달빛이 쏟아져 내리는 곳이 나타났다. 그러나 달빛과 그림자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간하기가 힘들었다. 바로 그 순간 마침내 만족스럽게 목청을 가다듬은 나이팅게일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두 눈이 차츰 달빛에 익숙해지자 루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무들도 말을 할 수 있었던 나니아의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루시는 나무들이 잠에서 깨어난다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잘 알고 있었다. 루시는 은빛 자작나무를 바라보았다. 자작나무는 부드럽고도 소나기처럼 경쾌한 목소리에 얼굴을 가릴 정도로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춤추기를 좋아하는 날씬한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지. 루시는 이번엔 참나무를 쳐다보았다. 참나무는 바짝 마른 데다 얼굴과 손에 사마귀가 나 있고 사마귀마다 털이 돋아 있으며 굽슬굽슬한 턱수염이 인상적인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였었지. 너도 밤나무 밑에 서 있던 루시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너도 밤나무야말로 가장 멋진 모습을 지녔었다. 부드럽고 폼이 있는 우아한 여신이자 숲속의 숙녀였으니까.
루시는 말을 건넸다. 나무들아, 나무들아, 깨어나. 이제 깨어나렴. 기억 안 나니? 날 모르겠어? 나무의 요정 드리아스와 하마드리아스, 이리 나와봐. 나한테 와봐. 숲에는 바람 한 점 없었으나 루시 주위에 있던 나무들이 일제히 가지를 흔들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꼭 말소리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하듯 나이팅게일도 노래를 멈췄다. 루시는 당장이라도 나무들이 하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몸이 바짝 달았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나이팅게일은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고 달빛 아래 숲은 또다시 평범하게만 보였다. 그런데 루시는 방금 뭔가를 아쉽게 놓쳐버린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아무래도 나무한테 말을 건 것이 순간적으로 조금 빨랐거나 아니면 약간 늦었거나 혹은 자기가 건넨 말 중에서 단어 하나가 틀렸거나 또는 잘못된 말 한마디를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루시는 피곤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루시는 야영지로 되돌아가서 수잔과 피터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이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쌀쌀하고 을씨년스러운 공기가 가득했고 숲은 잿빛 어스름 속에 잠겨 모든 것이 축축하고 또 우중충했다. 트럼프킨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이구, 또 사과로구만. 옛날 왕과 여왕님들께서는 신하들에게 과식시킬 일은 없겠군요.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덜덜 떨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나무들이 어찌나 울창한지 어느 쪽으로든 몇 미터 밖은 전혀 내다보이지 않았다. 난쟁이가 말했다. 폐하께서 물론 길을 잘 알고 계시겠죠? 수잔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숲은 난생 처음 봐요. 사실 난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강을 쭉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피터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핀잔을 주었다. 그럼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지. 에드먼드가 말했다. 아유, 누나 말에 신경 쓰지 마. 누난 분위기 깨는데 선수잖아. 형한테 휴대용 나침반 있지? 응, 그럼 됐어. 우린 지금 정확하게 와 있어. 이젠 북서쪽으로 쭉 가면 돼. 거기서 그 조그만 강을 건너면 돼. 러시인가 뭔가 하는 그 강 말이야. 피터가 말했다. 그래, 베루나 여울. 아니, 친코친이 베루나 다리라고 하는 데서 큰 강과 만나는 그 강 말이지? 맞아. 그 강을 건너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8시나 9시쯤이면 돌탁자 언덕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캐스피언 왕이 우리한테 아침이나 푸짐하게 한 상 차려주면 좋겠다. 수잔이 말했다. 네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사실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에드먼드가 피터와 난쟁이를 향해 말했다. 여자애들은 저게 문제야. 절대로 머릿속에 지도를 넣고 다니질 못한다니까. 루시가 받아서 톡 쏘았다. 그건 우리들 머릿속에 딴 게 들어있어서 그래. 처음에는 일이 술술 풀리는 듯 싶어 옛날 길을 찾아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숲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숲속에서는 누구나 항상 상상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러다가 그 길이 5분쯤 뒤에 사라지면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고 생각할 테고 그 길 역시 사라져버리고 올바른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뒤에야 그것이 모두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 아이들과 난쟁이는 숲의 지리에 익숙했던 터라 잘못 들어서서 낭비한 시간은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았다. 일행이 반 시간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트럼프킨이 멈추세요 하고 속삭였다. 그 말에 모두들 제자리에 멈춰섰다. 트럼프킨이 다시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뭔가가 우리를 지금 뒤쫓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와 보조를 맞춰 걷고 있어요. 저 왼쪽
어딘가에서요. 모두 꼼짝 않고 서서 눈과 귀가 아프도록 뚫어지게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수잔이 트럼프킨에게 말했다. 시위에 화살을 메어두는 게 좋겠어요. 난쟁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이 당장이라도 시위를 당길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다시 발길을 재촉했다. 모두 빈틈없이 주위를 살피며 꽤 넓은 숲지대를 지나 30에서 40m쯤 가자 우거진 덤불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그 근처를 꼭 지나가야만 했다. 막 그곳을 지나려는 순간 갑자기 뭔가 벼락치듯 부러지는 나뭇가지들 사이로 으르렁거리며 불쑥 솟아오르더니 번쩍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루시는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활 시위가 팅 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루시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무시무시한 회색 곰 한 마리가 트럼프킨의 화살에 옆구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피터가 약간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수잔, 이번 활 속에서는 친꼬친이 너에게 한 방 먹였는데? 피터조차도 이번에는 혼쭐 났던 것이다. 수잔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근데 내가 너무 늦었어. 혹시 우리 착한 곰들 가운데 하나일까봐 두려웠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곰이 아닐까 하고. 수잔은 살생을 몹시 싫어했다. 트럼프킨이 말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적이 되었거나 말 못하는 동물로 변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렇지 않은 종류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폐하들께서는 그걸 구별할 수도 없고 느긋하게 알아볼 새도 없으니까요. 수잔이 말했다. 가엾은 곰 아저씨, 당신은 그이가 곰 아저씨였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놈의 얼굴도 보았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놈은 어린 여자아이를 아침거리로 삼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아침 식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캐스피언 왕께서 푸짐한 아침 식사를 대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폐하께서 실망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지만 사실 야영지에는 고기가 몹시 부족합니다. 한데 곰고기는 제법 맛있는 요리거든요. 이 고기 덩어리를 한 점도 가져가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건 정말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30분 이상 걸리지 않을 겁니다. 두 젊은 친구들, 아니 폐하들께서는 곰가죽 벗기는 것쯤은 아시겠죠? 수잔이 루시에게 말했다. 우린 좀 멀찍이 떨어진 데 가서 앉아있자. 난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 루시는 부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자리를 잡고 앉자 루시가 말했다. 수잔 언니, 방금 아주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어. 뭔데? 만약 어느 날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영국에서 말이야. 이곳 동물들처럼 사람들이 겉은 사람인데 속은 야수로 변하는 날이 온다면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어? 현실적인 수잔이 말했다. 그런 상상하지 않아도 지금 여긴 아니야 일로 골치 아파 죽겠어. 수잔과 루시가 남자아이들과 난쟁이 곁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만큼의 최고급 고기를 썰어놓고 있었다. 날고기란 주머니에 넣고 가기엔 썩 기분 좋은 것이 아니므로 덜 불쾌하도록 싱싱한 나뭇잎으로 최대한 여러 겹으로 쌌다. 그들은 숱한 경험을 통해 허기가 질 만큼 오랫동안 걷고 나면 이 물컹하고 기분 나쁜 덩어리들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터벅터벅 걸으며 해가 떠올라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고사리 수풀에서 귀찮은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달려들 때까지 계속 나아갔다. 어제 노를 젓느라 뻐근했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모두 활기를 되찾았다. 햇빛이 점점 따뜻해지자 모두 투구를 벗어 들고 걸었다. 1시간쯤 후에 에드먼드가 물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겠지? 피터가 말했다. 너무 왼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길 잃을 염려는 없어. 설령 우리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 간다 해도 최악의 경우는 기껏해야 지름길로 질러가지 못하고
큰 강에 도달해서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된다는 것뿐이야. 다시 그들은 말없이 발소리와 짤랑거리는 쇠사슬 갑옷 소리만 요란할 뿐 조용하기 그지없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갔다. 한참 뒤에 에드먼드가 말했다. 도대체 그 러시강인지 뭔지는 어디 있는 거야? 피터가 말했다. 지금쯤 강에 닿을 때가 됐는데 뭐 계속 가보는 수밖에 없지 뭐. 피터와 에드먼드는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난쟁이의 시선을 느꼈으나 정작 난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그들은 힘없이 걸음을 옮겼으며 이제는 갑옷이 너무 무겁고 또 뜨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 벼랑간 피터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절벽 끝에 와 있었으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협곡 밑으로 강이 흐르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절벽이 솟아 있었다. 에드먼드 말고는 바위를 탈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터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이 길로 온 건 내 잘못이야. 우린 길을 잃었어. 이곳은 난 난생 처음 보는데? 난쟁이가 이빨 사이로 낮은 휘파람 소리를 냈다. 수잔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딴 길로 가자. 난 처음부터 우리가 이 숲에서 길을 잃게 될 줄 알았어. 루시가 책망하듯이 말했다. 언니, 피터 오빠 좀 그만 긁어. 너무하잖아. 오빠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에드먼드가 말했다. 너도 수잔 누나한테 그렇게 딱딱거리지 마. 내 생각엔 누나 말이 맞아. 트럼프킨이 소리쳤다. 그만들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되돌아가는 길을 찾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또 어제 그 섬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설사 그럴 수 있다 쳐도 차라리 이번 일은 다 포기해버리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라즈가 캐스피안 왕을 해치워버릴 테니까요. 루시가 말했다. 그럼 계속 가자는 건가요? 저로서는 제왕 폐하께서 길을 잃었다고 하시는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이 러시강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피터는 분한 마음이 치미는 것을 꾹 참고 대꾸했다. 러시강은 협곡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요. 폐하께서는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폐하께서 알고 계신 건 몇백 년 전, 아니 어쩌면 몇천 년 전의 이 나라입니다. 그동안 이 땅이 변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로 저 언덕의 비탈이 반쯤 쓸려나가고 벌거숭이 바위만 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께서 말씀하셨던 절벽은 협곡 너머에 그대로 있고요. 폐하께서 이쪽 작은 절벽으로 오기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러시강이 점점 깊게 파이면서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진이나 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났을 수도 있지요. 피터가 말했다.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트럼프킨이 말을 이었다. 어쨌든 이 강이 러시강이 아니라 해도 대충 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큰 강으로 이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던 길에서 강을 하나 지나쳐 왔던데 아마 그 강이 큰 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을 오른쪽에 끼고 하류로 내려가면 큰 강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기대한 만큼 순조롭진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왔던 길보다 더 나쁘진 않을 거예요. 피터가 말했다. 트럼프킨 정말 대단해요. 자, 그럼 가자. 이쪽 협곡으로 내려가는 거야. 루시가 외쳤다. 봐봐, 저기 봐봐. 모두가 동시에 물었다. 어디? 뭔데? 루시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며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사자야, 아슬란님이야. 다들 못 봤어? 피터가 걱정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 정말로... 이어 수잔이 물었다. 어디서 그분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니? 루시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난 그분을 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진짜 봤어. 피터가 다시 물었다. 루시, 어디야?
바로 저기 저 마감옥들 사이, 아니 협곡 이쪽 말이야. 아래가 아니라 위야. 오빠가 가려던 길과 반대 방향이었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자기 쪽으로 오기를 바라고 계셨어. 저 위로 말이야. 에드먼드가 말했다. 그분이 뭘 원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분이 난 그냥 알아. 표정으로 말이야. 다들 어리둥절해하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지켜보았다. 잠자코 있던 트럼프킨이 입을 열었다. 여왕님께선 진짜 사자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숲에는 사자들이 있다더군요. 하지만 아까 그 곰이 말하는 착한 곰이 아니었듯이 그 사자도 말하는 착한 사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참 그런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요. 내가 아슬란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트럼프킨이 다시 말했다. 그 사자가 폐하께서 전에 여기 계실 적에 알던 그분이라면 이제는 다 늙어빠진 사자가 되었을 겁니다. 또 만일 같은 분이라 해도 그분이 수많은 다른 동물들처럼 우둔하고 사납게 변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루시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만일 피터가 팔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루시는 트럼프킨에게 당장 덤벼들었을 것이다. 친코치는 이해 못해. 어떻게 알겠어? 트럼프킨, 당신은 우리가 정말로 아슬란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 말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그분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게다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제가 있다면 아슬란님이 진짜 저기에 계셨는지 아닌지 하는 것뿐이에요. 루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히 저기 계셨어. 피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루시. 하지만 우린 다들 못 봤잖아. 에드먼드가 말했다. 그렇다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겠어. 피터가 말했다. 좋아. 친코친이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친코친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위쪽? 아래쪽? 아래쪽입니다. 저는 아슬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왼쪽으로 돌아 협곡을 따라 위로 올라가면 협곡을 건널 수 있는 곳을 찾는 데만도 꼬박 하루가 걸릴 거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 아래로 내려가면 두세 시간 안에 큰 강에 도착할 겁니다. 또 이 근처에 진짜 사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피터가 물었다. 수잔, 네 생각은 어때? 루시, 화내지 마. 나도 우리가 아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 어서 빨리 이 지긋지긋한 숲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 말고는 아무것도 못 봤잖아. 피터가 물었다. 에드먼드는? 에드먼드가 얼굴을 조금 붉히며 빠르게 말했다. 글쎄,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가 1년 전, 아니 1000년 전이든 어쨌든 처음으로 나니아를 발견했을 때 우리 중 제일 먼저 나니아를 발견한 사람은 루시였어.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루시 말을 믿지 않았었지. 특히 내가 제일 심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결국 루시가 옳았었어. 이번에는 루시를 믿는 게 공평하지 않겠어? 난 위로 올라가는 쪽을 택하겠어. 루시가 에드먼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에드먼드 오빠. 수잔이 말했다. 그럼 이제 피터 오빠 차례야. 내가 바라는 건... 피터가 수잔의 말을 막았다. 아, 그만해. 생각 좀 하게. 조용히 좀 해. 아무래도 나는 기권하는 게 낫겠어. 트럼프킨이 엄숙하게 말했다. 폐하께선 제왕이십니다. 피터가 한참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다. 아래로. 결국 루시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건 알아. 그래도 하는 수 없어. 우린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협곡 가장자리를 따라 오른쪽으로 강 하류를 향해 출발했다. 루시는 맨 뒤에서 엉엉 울며 따라갔다.